관계, 유재용 단편 소설. 장현삼 씨와 나 말고 박시성 가진 50줄의 가정부가 한 사람 있었다. 부엌 일만 열심히 할 뿐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말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다. 신경에 거스리지를 않았다. 내가 맡은 역할은 미리 알고 넘어온 대로 장현삼 씨의 손발, 팔다리 노릇을 하는 것이었다. 장현삼 씨가 쓰지 못하는 것은 두 다리뿐이었지만 성한 손팔도 덩달아 묶여있는 거나 다름없었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대신 팔힘이 세워진다고 하지만 장현삼 씨는 팔힘도 별로 세지 못했다. 장현삼 씨가 아침에 잠을 깨면서부터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나는 대용 팔다리로서 장현삼 씨 곁에 붙어 있어야 했다. 장현삼 씨는 새벽잠이 없었다. 30도 안 된 젊은 사람인데 이상할 만큼 새벽잠이 없었다. 나로 말하면 줄곧 남의 밑에서 일해주며 살아온 터여서 아침 6시면 습관적으로 잠을 깨곤 했는데 장현삼 씨는 나보다도 1시간 앞서 잠을 깼다. 내 방에 설치된 부저가 요란하게 소리를 질러대 깜짝 놀라 일어나 보면 4시 50분에서 5시 사이였다. 나는 허겁지겁 옷을 주워 입고는 깔고 잔 요 밑에 넣어두었던 옆방문 열쇠를 찾아들고 방을 나간다. 장현삼 씨의 침실문은 열쇠로 열어야 열린다. 방에는 환하게 불이 켜져 있다. 장현삼 씨의 침대 머리맡 벽에는 몇 개의 스위치가 장치되어 있다. 나는 침대 곁에 가 서서 지시를 기다린다. 장현삼 씨의 방광이 팅팅 부풀어 있을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지만 나는 지시를 기다린다. 오줌, 장현삼 씨가 말한다. 나는 요강 뚜껑을 열어놓고 장현삼 씨의 잠옷바지를 내리고 장현삼 씨를 안아다가 요강 위에 앉히고 배설이 끝나기를 기다려 침대 위로 다시 옮겨다 눕히고 요강 뚜껑을 닫고는 침대 곁 먼저 자리로 돌아가 선다. 정원을 산책할 차례였다. 그래도 나는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묵묵히 서 있는다. 정해진 순서나 다름없는데도 내가 말을 해야 움직이요? 언젠가 장현삼 씨가 짜증스럽게 물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대로 버티고 선 채 대답했다. 마치 기계 같으시구먼. 철저하게 기계가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지. 정원에 나가서 새벽 공기를 마실 차례요. 장현삼 씨는 내 가슴속을 헤쳐보듯 날선 눈초리로 쏘아보며 말했다. 나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다가가 장현삼 씨의 몸에서 잠옷을 벗기고 평상복으로 갈아입힌 뒤 바퀴 의자로 옮겨 앉힌다. 장현삼 씨의 몸은 이불 호껍데기처럼 얇고 가뿐하다. 그 가뿐한 몸을 안아 올릴 때면 장현삼 씨의 말소리와 눈초리가 일으켜주는 존경심과 두려움이 조금은 묽어지는 느낌이기도 하다. 장현삼 씨는 바퀴 의자의 바퀴를 제 손으로 굴려 방을 나가 마루를 풍뎅이가 기어가듯 움직여 간다. 현관 문미처에서 바퀴 의자가 멎는다. 나는 장현삼 씨를 안아 올려 현관에서 대기하고 있는 5개용 바퀴 의자로 옮겨 앉힌다. 현관과 정원 사이에는 층계가 있다. 나는 장현삼 씨를 태운 채 바퀴 의자를 번쩍 들어올려 층계 밑에다 옮겨 놓는다. 날이 비로소 밝아오기 시작한다. 정원의 화초와 수목들이 잠을 깨어 하품하며 기지개 펴듯 모습을 드러내 놓는다. 장현삼 씨는 바퀴를 굴려 정원을
느릿느릿 움직여 다니고 두 마리의 세퍼트가 그 옆을 따르고 나는 정원에 물을 뿌리고 청소를 시작한다. 장현삼 씨가 식전에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반쯤 된다. 나는 장현삼 씨를 집 안으로 옮겨놓고 세면장으로 데리고 간다. 커다란 타월을 이발할 때처럼 두르고 세면대 앞으로 바퀴 의자를 바싹 다가놓는다. 세면대는 장현삼 씨가 바퀴 의자에 앉아서 사용하기 알맞은 높이이다. 그래도 얼굴을 씻고 나면 타월은 펑 젖는다. 나는 세수를 끝낸 장현삼 씨를 안아다가 식탁 의자에 앉힌다. 식사를 하며 몸을 앞으로 구부릴 때 의지가 되고 손도 짚으라고 나무 판자를 가슴 앞에 가로지르도록 장치된 의자다. 제 능력만으로 제 몸을 추스릴 수 없는 장현삼 씨가 살아가기에 편리하도록 구석구석 손질이 되어 있다. 장현삼 씨가 식사하는 모습은 고양이 같다. 요것저것 가려내고 들쳐내며 깨지락 거린다. 부과된 의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라는 듯 억지로 밥 한 공기를 비워내는 꼴이다. 아침 식사를 끝마치기가 바쁘게 장현삼 씨는 변이를 느끼게 되는 모양이다. 관장합시다. 장현삼 씨가 말한다. 나는 약장에서 관장약을 꺼내온다. 관장약은 애초에 주사기 속에 들어있다. 나는 주사기를 장현삼 씨의 항문 속에 찔러넣고 관장액을 천천히 주사하고는 장현삼 씨를 안아다가 화장실 변기 위에 앉힌다. 장현삼 씨가 일을 마친 뒤 휴지로 닦아주는 것도 내게 할당된 일이다. 장현삼 씨는 변기 위에서 마루 창가의 안락 의자로 옮겨진다. 등 의자는 시원하긴 하지만 배긴다며 싫어한다. 여름용 등받이와 깔개가 부착된 안락 의자에 푹 파묻히듯 기대앉아 장현삼 씨는 여름이 무성한 정원을 멀거니 내다본다. 이때를 틈타 가정부 박 씨가 내게 일을 시키거나 심부름을 시킨다. 이씨 나 조금만 거들어 주겠소? 박 씨는 이런 식으로 나를 부려먹는다. 나는 기꺼이 일을 거들어 준다. 점심때가 된다. 점심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지나면 장현삼 씨는 목욕을 한다. 나는 미지근하게 데워진 목욕물 속에 장현삼 씨의 알몸을 담근다. 장현삼 씨는 이 더위에도 찬물이 몸에 닿으면 질색을 한다. 투덕한 대라고는 한 구석 없이 바싹 마른 몸뚱이가 가엾다는 생각을 일으켜준다. 목욕을 끝낸 장현삼 씨는 다시 마루 창가의 안락 의자에 파묻히듯 앉아 느릿느릿 흘러가는 오후 속으로 잠겨 들어간다. 책을 보다가 생각에 잠기다가 하는 장현삼 씨 곁에서 나는 일어나 심부름을 시켜줄 때를 기다린다. 어느덧 해가 기울고 저녁 산들 바람이 정원의 나뭇잎을 쓰다듬는다. 장현삼 씨는 새벽잠이 없는 대신 초저녁 잠이 많다. 저녁을 먹고 나서 1시간쯤 정원에 나가 있다가 곧바로 잠자리에 들어간다. 나는 잠을 잘 때에는 장현삼 씨와 다른 방을 쓴다. 그렇다고 내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내 방에는 굉장하게 요란한 소리를 내지르는 부저가 장치되어 있었다. 장현삼 씨가 그의 방 침대에 누운 채 머리맡 벽에 설치된 단추를 누르면 내 방의 부저가 요란한 소리를 내질러 내 잠을 풍지박산 깨부수도록 되어 있다. 장현삼 씨는 온 세상이 곤히 잠든 깊은 밤중에도 몇 차례씩 나를 호출한다. 장현삼 씨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물 마시는 버릇이 있다. 물을 맥주컵으로 2컵이나 마시고 잠자리에 들어간다. 장현삼씨는 자면서 땀을 많이 흘린다. 그처럼 몸이 바싹 여인 사람이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 현상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고, 탈수 현상이 일어나면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기까지 한댄다. 한밤중 홀로 잠든 사이에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죽음을 뜻할 수도 있다. 장현삼씨는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예방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를 이을 후계자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죽을 수는 없지 않는가. 그렇게 섭취한 수분이 2-3시간 뒤면 땀으로 빠져나가고도 장현삼씨의 방광을 팅팅하게 부풀려 놓는다. 장현삼씨는 머리맡을 더듬어 단추를 누른다. 내 방 부저가 잠꼬대 하듯 요란하게 소리를 지른다. 나는 화들짝 놀라 깨어 요 밑에서 열쇠를 찾아들고 방을 나간다. 옆방 문을 열쇠로 따고 들어간다. 오줌! 장현삼씨가 말한다. 나는 장현삼씨를 안아들고 요강에 옮겨 앉힌다. 뒤에서 장현삼씨의 상체가 넘어가지 않도록 부축하고 서서 오줌이 요강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소리를 하품을 깨물며 듣는다. 소리가 멈추어 오줌 방울마저 떨어져 내렸다 싶을 즈음 장현삼씨를 안아올려 침대에 눕힌다. 요강 부셔다 놓읍시다. 장현삼씨가 말한다. 나는 요강을 드러내다가 변기에 쏟아버리고 부셔다 놓는다. 손 씻으셨소? 장현삼씨가 말한다. 나는 목욕탕에 가서 소독 비누로 손을 씻고 온다. 물! 장현삼씨가 내 손을 살펴보며 말한다. 나는 냉장고 속에서 주스병을 꺼내 빈 컵에 가득 따라놓고는 장현삼씨를 부축해 앉힌다. 수분을 충분히 재공급했다고 생각되면 그만 가서 자게. 문 잠그고 나가게. 비로소 나를 놓아준다. 자다가 깨면 1-2시간을 엎치락 뒤치락 해야 다시 잠이 드는 사람이거나 아주 잠을 설치고 마는 사람은 못할 노릇이다. 다행히 나는 내 방에 돌아와 누우면 그 길로 다시 잠을 잘 수가 있었다. 이런저런 상점들 밑으로 옮겨 다니며 살아오는 동안 내 몸에 틀 잡힌 적응력이라고나 할까. 2-3시간 후면 장현삼씨의 방광이 다시 팅팅하게 부풀어 오르고 장현삼씨는 머리맡에 단추를 눌러 내 방 부저가 악몽에 놀라 비명을 지르듯 요란하게 외치도록 할 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 잠을 깨고 허겁지겁 옆방으로 달려가 장현삼씨의 잠옷 바지를 내리고 요강에 앉혀 오줌을 누이고 다시 침대에 눕히고 요강을 부셔오고 손을 소독비누로 씻고 냉장고에서 주스병을 꺼내 컵에 따르고 주스가 장현삼씨의 목구멍 속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섰다가 내 방에 돌아와 3번째 잠을 청해갈 것이다. 나는 하룻밤에 2-3번씩 부저 소리에 잠을 깨가지고 그 짓을 치러내곤 했다. 나보다 앞서 이 집에 들어왔다가 며칠 버티지 못하고 뛰쳐나간 사람들 중에는 밤중에 울려대는 부저 소리를 견뎌내지 못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혹은 날마다 장현삼씨의 항문 속에 관장기를 꽂아 넣어야 하는 일을 참아내지 못한 사람도 끼어 있을지 모른다. 가정부 박씨가 슬금슬금 새치기로 부려먹는 것에
화를 내고 나간 사람도 있었을까? 만복씨 다시 봐야겠는걸. 첫 달치 월급 봉투를 내 손에 넘겨주며 장현삼 씨가 말했다. 그동안 선생님 눈에 거스르는 짓을 과히 많이 저지르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공손하게 물었다. 천만에요. 내 팔다리 노릇을 썩 잘해주었어. 헌데 이만복 씨가 내게서 두 번째 월급도 탈 수가 있을래나? 아무래도 미덥지가 않다는 듯 장현삼 씨가 말했다. 선생님 입으로 필요 없으니 떠나달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렇다면 만복 씨한테 다달이 월급 주는 대신 내가 만복 씨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주는 게 어떻겠소? 만복 씨는 아직 홀몸이기도 하고 말이오. 장현삼 씨는 떠보듯 울었다. 좋습니다. 나는 월급 봉투를 되돌려주며 선선히 대답했다. 장현삼 씨의 입꼬리와 눈꼬리에 물군을 갈지 아스무레한 미소가 어렸다. 하지만 미소가 지워진 뒤에도 서리빨처럼 싸늘한 눈빛은 품어 나오지 않았다. 장현삼 씨는 내게 한결 다정하게 굴었다. 일을 시키며 하는 말 이외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나 더불어 나누었고 농담을 하기도 했다. 언젠가 장현삼 씨가 이런 말을 했다. 만복 씨와 내가 이렇게 한 지붕 밑에서 살게 된 걸 보면 우리 두 사람은 전생에서 무슨 인연을 맺었던 것 같소. 전생에서는 만복 씨가 두 다리 못 쓰는 처지였고 나는 만복 씨한테서 월급을 받으면서 만복 씨 시중 두는 일을 했는지도 모르지. 그랬을지도 모르지요. 두 번째 월급이 적금 통장 속으로 들어갈 무렵에는 제법 밤이 서늘했다. 장현삼 씨가 땀을 덜 흘려서인지 밤중에 울리는 부저 소리는 두세 번 해서 한두 번으로 줄어들더니 10월에 접어들면서부터는 한 번으로 굳어버렸다. 그 무렵부터 나는 장현삼 씨와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억세게 퍼먹어대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장현삼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게도 저렇게 식욕이 왕성한 때가 있었을 거야. 이튿날 장현삼 씨는 닭고기가 먹고 싶은 것 같다면서 닭 한 마리를 사다가 푹 고아 놓으라고 일렀다. 늘 별로 먹고 싶은 것이 없다면서 깨지락대던 장현삼 씨에게도 가을이 되어 입맛이 돌아왔나 보다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장현삼 씨는 고기 두어 점을 뜯어 입에 넣고 우물거려 보더니 젓가락을 내려놓아 버렸다. 그리고는 만복 씨는 닭 한 마리를 앉은 자리에서 먹어줄 자신 있어? 하고 물었다. 닭 한 마리라는 게 뼈 빼면 얼마 됩니까? 나는 자신만만하게 대꾸했다. 그럼 먹어보시오. 장현삼 씨가 부추기듯 말했다. 닭고기가 입안에서 슬슬 녹았다. 오래간만에 닭고기 한 번 먹은가 싶게 먹은 것 같은걸. 장현삼 씨가 입맛을 다시며 말했다. 잡수시지도 않고서 잘 잡수셨다고 하세요? 나는 농담 받아 넘기듯 말했다. 농담이 아니오. 만복 씨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자니까 꼭 내가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란 말이오. 맛도 느껴지고 배도 불러오는 느낌이더란 말이오. 나는 빙긋 웃어 보이고 말았다. 하지만 그 뒤로 장현삼 씨는 먹고 싶다면서 별식을 집에서 만들게 하거나 음식점에서 시켜오게 해가지고 나 혼자 먹도록 했다. 내가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먹는 모습을 침을 삼키며 지켜보고 있다가 음식이 내 뱃속으로 모두 들어가 버리고 나면
아, 맛있게 잘 먹었다. 뱃속이 든든한걸. 트림이라도 하듯 말했다. 저 먹는 걸 지켜보시기만 하고서요. 나도 이상해. 만복씨가 먹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내 몸이 만복씨 몸속으로 슬며시 빨려들어가 만복씨와 한 몸이 돼버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음식뿐이 아니었다. 언젠가 장현삼 씨는 텔레비전에서 자전거 경주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가 자기도 자전거를 타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튿날 장현삼 씨는 내게 자전거를 사오게 해서 타고 다니도록 했다. 또 언젠가는 자동차 운전하는 기술을 배우고 싶다고 해서 나는 장현삼 씨와 함께 자동차 학원에 다니며 자동차 운전을 배우기도 했다. 그렇게 해가 가고 새봄이 돌아와 무르익어가는 어느 날 장현삼 씨가 불쑥 말을 꺼내 놓았다. 만복씨, 여자 선 한번 봐주시오. 네? 나는 어리둥절해서 되물었다. 내 아내 될 사람 선을 봐야겠는데 내 대신 만복씨가 그 자리에 나가주시오. 선생님께서 저더러 꼭 나가 앉으라고 하신다면 나가 앉아있긴 하겠습니다만 다른 일과 달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말끝을 흐렸다. 나는 시내 중심가의 인류 양복점에 들어가 장현삼 씨가 바퀴 의자에 앉아 지켜보는 앞에서 최고급으로 양복을 맞췄고 양복점에 들러 와이셔츠니 넥타이니 혁대 따위를 제일 좋은 것으로 골라 사가지고 돌아왔다. 이윽고 새 양복에 새 구두에 새 넥타이를 메고는 선을 보러 나갔다. 장현삼 씨도 뒤따라와 저만큼 멀어진 자리에서 내가 선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신부감은 꽤 예쁘고 탐스러웠다. 하기야 예쁘건 밉건 나로서는 상관할 바 아니었다. 저만큼 떨어져 앉은 장현삼 씨가 판가름할 일이니까 말이다. 나는 장현삼 씨의 이름과 나이와 신분으로 신부 쪽에 소개가 되었지만 이러다가 사실이 탄로나면 어쩌나 한다든가 일이 이상한 쪽으로 꼬여들면 어쩌나 하는 근심 따위는 마음에 담지도 않았다. 일이 여기서 더 복잡해지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선을 보고 난 지 한 달 만에 약혼식을 치르게 되었을 때 나는 좀 겁이 나기 시작했다. 제가 약혼식에도 신랑으로 나가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근심스럽게 물었다. 아니지. 만복씨가 약혼식에 나가지 않을 때 일이 더 복잡해질게요. 장현삼 씨의 대답이었다. 할 수 없이 나는 약혼식에도 신랑으로 참석했다. 장현삼 씨도 신랑 쪽에 친척인 양 참석했는데 신랑과 신부가 선물을 교환할 때 사진이 찰칵찰칵 찍히는 소리를 들으며 나는 수렁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었다. 약혼식에서 돌아와 신부에게서 약혼 선물로 받은 시계를 장현삼 씨 앞에 내놓았더니 만복씨가 받은 거니 만복씨가 차고 있으시오. 장현삼 씨는 시계를 내 앞으로 되밀어 놓으며 말했다. 이러다가 탈로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내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그렇게 겁낼 거 없어요. 만복씨 마음속으로 나는 이만복이가 아니라 장현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시오. 약혼식을 하든 결혼식을 하든 그보다 더한 것을 하든 이만복이가 아니라 장현삼이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오. 장현삼이가 이만복이 몸속에 들어와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오. 자, 내 눈을 보시오. 장현삼 씨가 내 눈을
뚫어져라 쏘아보며 말했다. 나도 그 눈을 맞받아 바라보았다. 문득 내 몸이 장현삼 씨의 눈 속으로 빨려 들어가 장현삼 씨의 몸과 하나로 합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한 달 뒤에 나는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여행을 떠나서 첫날 밤 나는 장현삼이다. 이만보기가 아니라 장현삼이다. 하는 말을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내이면서 나의 그 이상한 결혼 생활은 1년이나 계속되었다. 아들을 하나 낳았다. 아이의 성은 장현삼 씨를 따라 장씨였고 아이의 이름도 장현삼 씨가 지어주었다. 호적에는 장현삼 씨와 내 아내가 부부로 올라 내 아들은 장현삼 씨와 내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되어 있었다. 아이를 낳은 지 석 달 만에 아이 엄마가 죽었다. 산후 처리를 잘 못한 탓이었다. 죽은 사람에게는 안 된 이야기지만 여자가 죽고 그 슬픔이 어지간히 가라앉게 되자 나는 잃어버렸던 나를 비로소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그동안 깊은 감옥 속에 갇혀있던 나를 여자가 죽어 구해줬다는 느낌이기도 했다. 어느 날 장현삼 씨가 말했다. 시골에 있는 우리 선산을 돌아봐 주었으면 하오. 돌아오는 길에 관광 여행을 하고 오라며 한 달 동안의 휴가를 주었다. 내 아들에게는 유모가 달려 있었고 내가 여행을 다녀올 동안 장현삼 씨를 돌봐줄 사람도 구해 놓았다.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다. 한 달 뒤에 돌아와 보니 장현삼 씨네 일가족은 이사를 하고 없었다. 그동안 내 월급으로 부어가던 적금 통장과 이 집을 내 앞으로 등기 이전했다는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울컥 외로움이 치밀어 올랐다. 그 외로움 속에서 내 아들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이 내 몸을 휘감아 잡았다. 이사한 곳쯤 쉽사리 찾아낼 수 있을 것이었다. 하지만 나는 마루 창가 장현삼 씨가 앉아 정원을 내다보곤 하던 안락 의자에 몸을 파묻으며 떠나간 사람들을 찾아 나서고 싶은 생각을 눌러 앉혔다. 정원에는 여름이 무르익고 있었다.